새해 첫 한은의 금통위가 있었는데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네.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작년 2월과 5월 달엔 금리 인하를 했었고요. 각각 한 번씩. 그리고 이제 7월, 8월, 10월, 11월 네 번 하고 올해 이제 1월 첫 금통인데 이제 5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뭐 하나는 항상 여러 가지 원인을 쭉 이제 제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이란 단어를 이제 그 이창용 총재님 그 기자회견 할 때 엄청 많이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환율 수준이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그 이유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환율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짚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환율이 올랐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는 말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왜냐하면 이제 우리 통화량을 계산할 때 M1이 있고 M2가 있고 LF, L 이렇게 나가는데 M2를 기준으로 이제 GDP 대비 얼마나 비중인가를 계산했는데 M2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 속에 있는 현금 그리고 플러스 이제 요금을 그 이제 은행에다 얼마든 바로 이제 인출할 수 있는 거기다가 이제 정기예금, MMF 같은 걸 합해서 이제 M2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인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GDP 대비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이게 아마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은 의원님실에서 이제 자료가 나온 건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이 한 153%, 미국이 71%, 뭐 유럽 쪽 해도 한 100%가 약간 넘는 수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의 2배다. 돈이 많이 풀려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가운데 과정이 생략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환율이라는 거는 그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와 가치의 상대 비율이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다면 물가가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올라야 되고 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확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경로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 더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이 논리는 아닌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이 M2라는 그 우리 유동성 지표를 보면은 이거는 주로 은행 중심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은행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실물 경제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량, 유동성은 은행 플러스 그다음에 자본시장이거든요. 자본시장에서 기업이나 가게가 신용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파생 상품까지 이렇게 넓게 봐야 되는 건데 미국은 그 비중이 훨씬 높고 미국은 오히려 은행 비중이 확 작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중심의 지표인 M2를 가지고 계산하면 우리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은행 중심이냐는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 우리는 이제 자산 구조가 부동산 중심이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우리가 구매할 때 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중심의 금융 어떤 시장 비중이 확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미국보다 그 비중이 높다 이것만으로 원달러 환율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고환율을 잠재울 대책을 조만간 또 정부에서 내놓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려서요. 이번 회의에서 문구 변화 하나가 좀 눈에 띄었는데 통화정책 의견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금리 인하라는 용어 자체가 안 보이고 있고요. 예. 이전에는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뭐 이어나간다. 그다음에 뭐 조금 작년 말쯤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 많이 좀 줄었죠. 그러다 네. 이번엔 금리 인하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고 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뭐 올해 하반기쯤에 한국 경제 상황이 좀 나빠지면 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우리 그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 이렇게 추세를 보면 한번 이렇게 금리 인하가 끝나고 동결이 되고 지금 5연속 동결이잖아요. 네. 동결 기간이 이렇게 장기화됐을 때는 정말 한국 경제가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다시 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이게 보통 동결 기간이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그렇다면 올해 중에 인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올해 중에는 금리 인하는 없고 아마 내년 상반기 언제쯤 해서
경기가 그래도 조금 반등하고 좀 회복 강도가 높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금리가 인상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금리가 멈춰서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요.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준금리가 작년 그 10월부터, 10월이 아니죠. 5연속 네. 하반기 이후 쭉 지금까지 동결이 됐는데 부동산 시장 보시면 이제 부동산원 통계 보시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49주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 기조로 만약에 한국은행이 정말 급작스럽게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금리를 한번 인상해 버린다 올해 중에 그럼 부동산 시장이 확 충격받아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의 금리가 동결이 된다. 이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는데 최근 코픽스 금리가 올해 한 여름부터 해서 바닥을 치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코픽스 금리라는 거는 우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그리고 과거에 보면 금리 동결 기간이지만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과거에 금리 동결 기간이 있거든요. 떨어지다가 올라가기 전까지. 그때 시중금리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는 좀 마이너스 요인일 걸로 보이긴 하나 금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이상은 뭐 지금처럼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급 대책 내놓겠다고 한 지도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내놓지 않는 거 보니까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슈를 바꿔서요. 피자헛 가맹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다고요. 일단 이 차액 가맹금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 프랜차이즈 업체 그 시장을 보면은 본사에서 이제 본사의 마크, 예를 들어 피자, 로열티를 쓰거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할 때 광고, 또 본사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명목으로 이제 그 로열티를 받는데 이 차액 가맹금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피자를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뭐 정확히 그런 품목인지는 모르겠으나 밀가루, 치즈 이런 거는 본사에서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본사에서 그걸 싸게 안 넘기거든요. 비싸게 팔아서 그렇죠. 그게 이제 자기네 원재료 그 들여와서 이제 가공하는 원재료 비용보다는 좀 높게 갔거든요. 네. 그 차이를 차액 가맹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돼요.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 시장에선. 예. 그러니까 법원에선 당연히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된 거를 본사에서 하는 거는 부당이득이라고 판결 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슈가 됐던 게 거의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부터 이슈가 됐는데 지금 한 5년 지난 지금 이제 판결이 돼서 이런 부분은 법률상으로는 뭐 명백한 것 같아요. 계약상이 없는데 받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주 입장에서는 원가라고 믿고 산 그 비용에 알고 보니 이 본사의 수익이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점주분들도 알고 있었죠 이미. 예, 계약하기 전에 원래 이제 프랜차이즈 시장이 그렇게 해서 돌아갔으니까. 네. 이게 원재료비보다는 본사가 좀 유통 마진을 붙여서 팔겠구나.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단순히 피자헛 특정 기업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좀 관행적으로 프랜차이즈에 좀 그 적용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입니까? 그렇죠. 이제 피자헛만 하더라도 사실 옛날에 엄청 잘 나갔던 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엄청났던.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피자헛을 보니까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적자가 몇 년씩 나고 있고 또 이제 기업 회생 신청까지 했거든요. 지금 프랜차이즈 시장 자체가 그런 부분이라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우리가 생각하면 대부분 영세하고 그렇죠. 그렇게라도 사실 그 돈을 안 받으면 기업이 운영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뭐 가맹점주들도 어렵잖아요. 더 어렵습니다. 요새 소비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프랜차이즈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최근에 내수 시장 위축, 그리고 사실은 이미 바뀌었어야 될 관행, 이런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현실적인 문제를 좀 돌이켜보자면 회사가 지금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돈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못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회상 절차에 들어가면 이미 다 채권 채무가 동결이 되고 이미 이제 그
피자헛의 어떤 돈을 빌려준 그런 자본들은 이미 뭔가 조치를 다 취해놨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업이 회생 절차 들어가는 아니 극단적으로 기업이 이제 청산이 되면은 이런 가맹점주들의 채권은 후순위 채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은 좀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쿠팡이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책으로 5만 원 구매 이용권을 어제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용하기가 까다롭다면서요? 5만 원 금액도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작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뭐 환불도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또 쿠팡의 어떤 관련된 시장, 거기 쿠팡 이츠라는 데서는 잘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국회 청문회 때 이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보상 방안 요거를 좀 더 우리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개선해서 이제 발표해라라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대로 발표했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쿠팡이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 의회 쪽에 좀 로비가 들어갔고 우리 정부가 상당히 난감했는데 이게 상당히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많이 줬던 그런 이슈라면은 제가 만약에 쿠팡 쪽에 있는 그런 직원이라면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회도 그렇고 결코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회 그 로비를 말씀하셔서요. 이게 국내를 넘어서 이제 국제 이슈로까지 번질 양상인데 미 하원 청문회에서 뭐 이제 쿠팡을 옹호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여한구 본부장이 쿠팡 문제는 뭐 통상 외교 문제로 이렇게 번질 비화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쿠팡이 쿠팡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미 간의 외교라든가 통상 관계는 나쁘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 지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갈등이 아니거든요. 그 이슈는 미국 의회 내 의원들과의 갈등이니까 지금 이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가 있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어서 아마 뭐 아주 큰 문제로 비화될 것 같지는 않고 한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의회가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싸고 돌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저는 조만간에 이슈는 좀 잠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쿠팡에 지금 5만 원 구매 이용권을 두고 소비자들도 빠르게 민심이 식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또 쿠팡의 선택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